유치원 시기에 네. 요즘 학부모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네. 차라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사교육시키는 건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 시기 때는 누구는 선행학습을 하라 그러고 누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유치원 때 선행학습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속 시원하게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교육 채널에 많이 좀 출연하면서 얘기를 했던데요. 네. 사실은 유치원 때는 아이가 어리고 굉장히 예쁠 때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사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됐나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실 노출되고 오감의 자극을 많이 받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배워야 되는 거죠. 문제집 푸는 공부는 중고등 6년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재미없는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려면 좀 유초등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재미없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유치원 교육은 너무 그런 조기 경쟁 과열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인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유치원이기 때문에 지금 6살이고 이제 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5, 7세 통업반을 다니고 있는데 면담을 했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다 학습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만 학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지금 한글 같은 것도 인지적으로 안 가리는데 사자수학하면서 한자를 얘가 그림으로 인식해서 알아요. 네. 부생하신 모국어신 이거를 그냥 본인이 외웠던 음률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요게 부생하신 거야 이게 몸신자구나 대충 이런 식으로 아는데 한글은 아직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좀 2회독 할 때는 막 쓰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라 쓰고 이걸 몇 번 해서 반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재밌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적인 공부거든요. 사실은 자연 속에서만 계속 놀게 하면 그게 언제까지 자연 속에서 놀겠어요. 사실은 심심하고 뭐 인지적인 재미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아날로그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인지적인 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학습지를 풀고 인지적인 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면요 거의 엎어져 자는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학군지나 비학군지 거의 공통적으로. 최근에 EBS 다큐 하나 있거든요. 이 자는 애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게 다큐 주제예요. 왜 자나요? 집 학교에서. 아니 하기도 싫은 문제집 푸는 공부만 계속 하라고 그러고 학원에 숙제 많고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그냥 몇몇 관심 있고 그다음에 수시 잘 받고 그런 아이들만 지금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나머지 중간 이후로는 거의 다 엎어져서 자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전 세계 OECD 선진국 가운데 중고등 교실에서 이렇게 다 엎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실. 참 안타깝네요, 정말. 그 시간에 아이한테 맞는 또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에너지도 넘치고 애들이 사실 열정과 아까 그런 그 경험들 있다고 그랬죠. 아이돌 뭐 그런 조직하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서양 교육에서는 그런 익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 말고 합창단 활동을 했는지 오케스트라를 했는지 팀 스포츠를 뭘 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거 했던 아이들이 사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공부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서 딱 공부하고 또 그런 활동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활동을 또 대학 들어가는데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해주니까 그런 균형이 좀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집 푸는 공부에만 너무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걸 잘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자존감 높으면서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억지로 끌고 왔던 애들은 초등 저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오는 듯 하다가 고학년 때부터 이제 막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요, 뭐 수학 선행까지는 뭐 말씀을 좀 동의하겠는데 언어적인 부분은 어릴 때 막 외국에서 자란 애들이 영어 잘하듯이 영어 선행 학습만큼은 유치원 때 시켜야 된다. 그런 분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언어적인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순히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는 것보다 집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책 읽어주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동화책 같이 읽어주고 아이랑 같이 교감을 하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발화를 많이 유도를 하는 거죠. 얘기하게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논리, 특히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거라든지 엄마표 영어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많은 그런 노출을 해주는 게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라든지 이후에 언어적인 능력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런 노출을 시켜주는 의도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영어 교육의 목표가 입시에서 성과를 내는 거냐라고 한다면 네.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에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노출을 했더니 애가 그냥 회화는 좀 자신 있고 외국인을 만나도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뭐 얘기하는 정도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인이 회화 공부하고 그런 것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는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노출 많이 시켜줘도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문제집 푸는 공부로 연결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런 좀 대범한 그런 교육적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은 애가 즐겁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우리 그 유초등 때는 책 많이 보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책 안 보는 이유가 중고등학교도 보는 책이 뭡니까? 교과서하고 문제지잖아요. 네. 재미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잘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저는 이제 공무원이 테스트라든지 다중지능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는 아닌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은 문제집 푸는 공부 대신 계속 회화나 동화책 위주의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제도적 교육에서는 그게 안 돼요. 결국 모든 교육이 다 아까 입시로, 네. 수능으로 귀결되게 지금 짜여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제도권 교육을 보내시면서 그냥 가정에서는 그냥 시험에 신경 쓰지 마라. 너무 그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영어 책 읽거나 뭐 회화 계속 외국인하고 회화하는 거 그걸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대안교육이나 뭐 국제학교로 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셔야 되는 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유치원 시기의 영어 선행 학습이 아이가 어떤 영어에 대해서 뭐 말문을 트인다거나 나중에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좀 더 소통이 되거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바란다면 그게 괜찮은 거지만 그거를 빨리 시작해야지 나중에 수능에서 성적 잘 맞고 좋은 대학 간다는 그 입시로 바라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보통 그걸 이제 영어 선행이라고 하는 영어 쪽에서는 수학은 이제 선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 쪽에서는 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출. 네. 아이한테 그 영어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연스럽게 언어를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노출을 많이 시켜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 거거든요. 그쵸. 거기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고 또 이제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뭐 그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학 때 캠프를 그렇게 가는 거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영어 쓰는 환경 같은 데 노출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압구정 로데오역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주시 이런 데 보면은 여름 방학 때 애들 와서 막 영어로만 막 얘기해요. 거기서 한국인데. 그게 노출을 늘려주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는 제가 이제 영어 교육자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제가 이게 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영어를 잘해야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컨텐츠가 있어야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현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메이저리그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국제대회 많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어떤 글로벌 컨텐츠가 있으면 자꾸 해외로 돌다 보면 결국 영어에 노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문과 쪽에서 제가 이제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영어 회화를 많이 해가지고 영어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 동아리에서 영어 다른 친구들한테 영어를 다 가르쳐 줬었어요. 영어 회화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니들 앞으로 이제 국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걸 했는데 그때 영어 회화 동아리를 했던 사람 중에서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한 친구는 뭐 스탠포드 대학에 포스닥으로 가고 한 친구는 뭐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서 애플에서 근무하고 테슬라에 근무했던 친구 한 친구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친구는 또 교육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아예 그냥 살고 있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한국에서 유전공학 전공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
가서 듀크 대학에 지금 연구원으로 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 뭐예요? 대부분 다 이과 쪽입니다. 영어는 제가 회화는 훨씬 더 잘했는데 네. 본인이 수학이나 아니면 이과 쪽 컨텐츠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거고 제 주변에 동기 중에서 하버드 나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한국 문과 쪽에서 만약에 하버드 박사를 받았다. 네. 그러면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 말고는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인문학을 전공하고 그러면 결국 한국에 와서 교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문대 교수 쉽지 않잖아요. 그쵸. 거의 시간 강사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이게 해외를 나가는데 그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상사 주재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본인이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어는 하나의 도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글로벌 컨텐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생기고 그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소개를 하는데 영어가 도구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 영어는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거에 좀 저는 영어 교육에 목을 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좀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잠깐 유치원 시기까지 사교육비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정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뭐 자동차도 월급에 연봉 몇 프로 뭐 이렇게. 뭐 유치원 때 사교육 아예 하나도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혹은 뭐 예체능 사교육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냐? 네. 뭐 이런 거 좀 알려달라. 틀 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사실 얼마만큼 쓰느냐 물어보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집 사교육비 얼마나 써 이렇게 사실 이제 공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 전에 사교육비 경감 우리 특강을 하면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대개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한번 리뷰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 대충 요 정도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좀 한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실에서 이제 5살 여학생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런 학생이라고 부르면 지금 어린이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수업료는 이제 나라에서 조금 보조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많이 국공립을 다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특성화 수업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월에 32,000원 정도 내고 영어 교습소를 지금 이제 다닙니다. 이 학생은 이제 영어 유치원을 안 다니는 거죠.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은 거의 한 달에 200에서 300입니다. 비용 차이 크군요. 네. 그 정도 지금 강남권에서 지금 서울권에서 그렇게 보낸다면 거의 한 200~300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어 유치원 대신에 영어 교습소를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보내는데 주 2회 보내는데 월에 한 20만 원 정도 쓰신대요. 근데 미술을 지금 하나 예체능 사교육을 하는 거죠. 한 18만 원 정도 쓰고 학습 가배 같은 거 놀이 같은 거 하는 그런 걸로 한 9만 원 정도를 쓰시고 한글 학습지를 12만 원 정도 쓰고 또 예체능 하나 또 들어가죠. 발레 주 1회 하는데 월 3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 같은 게 또 들어가겠죠. 발레 대신에 뭐 태권도 같은 게 들어가고 또 수영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히 뭐 많은 거를 사실 비싼 거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기본이 한 60만 원. 이야. 유치원인데요. 네, 유치원인데 요 정도. 제가 봐도 막 대단히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비싼 거 시킨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도. 네, 기본이 이제 이 정도인데 여기다가 이제 영어 유치원만 다닌다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예체능 사교육을 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예체능 사교육 같은 거 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 유치원 간다고 그러면 기본이 한 250에서 300은 300, 400 유치원인데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아예 한 명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이 소수다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약간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는 강남권이나 아니면 이런 좀 이제 학군지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 당연히 그 원어민 있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다 거기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되니까 그쵸. 안 보내는 우리 집은 지금 뭔가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아이의 미래의 그 가능성을 꺾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 애가 지금 다 영어 이제 아까 뭐 우리 압구정동이나 뭐 강남에서는 커피숍에서 애들이 영어로 하이 뭐 케빈, give me some water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만 그냥 뻘쭘하게 있으면 어떡하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학군지나 이런 데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네. 너무 높은 수준으로 이게 표준이 세팅되다 보니까 그럼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거죠. 근데 또 이제 다른 가정인데 현명하게 강북 쪽에서 강북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그 주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지 않는 건데 이거 현명하게 하시는 가정이에요. 공립 유치원을 지금 다니니까 무료예요. 네. 지금 발레를 좀 주 2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하는 무료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영어를 주 1회 하는데 공방 같은 데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인이라서 좀 DC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교수수 월 20만 원 정도 하는데 8만 원 정도 싸게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미술학원을 하나 지금 한 11만 원 정도 보내서 지금 아이 하나 지금 7세인데 한 20만 원 정도 쓴다. 이거는 정말 적게 쓰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아이가 유치원이잖아요. 네. 저희는 작년 우리 5세, 올해도 6세인데 작년 올해 사교육비 제로. 제로면 네. 제로가 되나요? 운동은 우리 같이 그 킥보드 네. 같이 타는 거, 네. 뭐 농구 같은 거, 축구 아빠랑 좀 같이 하고. 아빠랑 같이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거는 우리 같이 이제 여행 가거나 뭐 거기서 이제 뭐 수영장 뭐 그런 거서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자 수학 네. 같이 공부하고 저녁에 TV가 없고 심심하니까 책 같이 좀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굳이 뭔가를 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태권도 이제 남자애들이니까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저희 집 원칙은 우선 유튜브로 배운다. 유튜브로 배운다. 품새로 해서 네가 뭐 태권도 하는 거 뭐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유튜브로 열심히 봐서 흉내를 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정말 가고 싶어. 엄마 나는 지금 우리 친구가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지금 태권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잘하고 나도 할 거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은 이제 사실 보내줘. 이게 작가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네. 자율성이라는 게 야, 너 나이 때 되면 보통 태권도 학원 가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고 한번 해봐. 정말 재밌어? 가고 싶어? 그러면 가. 그렇죠.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주변에 그런 노이즈가 별로 없잖아요. 뭐를 시키고 뭐를 하고 비교 경쟁되는 것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증평이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영원도 가능하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영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신에 사교육비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서 우리 이제 좀 주말 같은데 아이들하고 여행을 좀 간다든지 뭐 경주에 간다든지 뭐 그렇게 좀 문화 유적지 중심으로 그 책을 하나 썼죠. 제가 그래서 언스쿨링 가족 여행이라고 아이들과 그런 가볼 만한 또 그런 데를 한번 가는 데 쓰거나 네. 아니면 우리 좀 해외 가서 우리 좀 태국에 간다든지 뭐 베트남에 간다든지 필리핀에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그 여행하는 비용을 좀 많이 써요. 그 대신에 사교육비는 저는 좀 아깝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투여를 해서 뭐가 아웃풋이 나올지 사실은 이제 가늠이 안 되는데 유초등 때 이렇게 사교육비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사실은 가족 단위로 같이 여행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조금 하고 또 남는 돈이 있다면 추후에 아이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을 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좀 저축을 해두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우리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이내로 뭐 가능한 구청이나 무료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아이가 원한다면 뭐 이 정도 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저는 돈 쓸 때는 유초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초등 때는 사교육에 돈을 쓰면 많이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 뭐 투자적으로 봐도 투입 대비 산출이 불확실하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지 그게 다 또 만약에 그런 과학 체험 캠프를 하고 뭐 하고 그런다고 얘가 과학 쪽으로 갈지 뭐 어느 쪽이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거는 필요한데 우선 지금 우리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걸 수업 시간에 녹여서 다양한 걸 하거든요. 저희 아이만 해도 뭐 그런 화제라든지 뭐 그런 것에 안전교육해서 뭐 가기도 하고 또 무슨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도 목공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딸기밥도 뭐 체험도 가고 그런 거 학교에서 요즘 많이 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좀 도서관 증평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각국의 음식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하게 하는데 무료 신청이거든요. 신청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놀게 하고 이런 거 체험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좀 활동들을
해보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거 네. 키즈카페에 가는 그런 비용들보다는 과학관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신나게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육아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겨울이 춥잖아요. 네. 집에만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그런 실내 시설이 좀 필요해요. 그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가볼 만한 데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다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